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물류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국제물류론은 무역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계약, 결제, 그리고 상사 분쟁 등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전공자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요. 또한 영어 내용들이 다소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혼동을 많이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역학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겉핥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 무역학의 기초 내용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각 내용들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상, 항공, 공로운송, 그리고 철도운송을 활용한 국제물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과목으로요. 앞에 있었던 물류관리론과 화물운송론이 잘 선행이 되어 있다면 역시 국제물류론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내용은요,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역시 매년 매 회차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제 물류론이라는 걸 공부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문제를 보면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에 대한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1번에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는 각국의 언어, 사회, 문화, 정치, 법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물류 같은 경우는 같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물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면들은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국제법이나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국내법의 기준으로 보통 물류 활동을 진행하고 계약과 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국제 물류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정치, 법적인 측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물건을 실제로 그 나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 혹은 그 나라에서 금기시하는 물건들, 혹은 그 나라에서 싫어하는 색깔, 그 나라에서 좋아하는 색깔, 혹은 그 나라에서는 유통이 될 수 없는 물건들, 이런 기본적인 특성들에 따라서 무역 환경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물류와는 다르게 국제 물류는 반드시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혹은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다른 나라의 언어, 사회, 문화, 정치, 법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2번에 국내 물류에 비해서 국제 물류는 대금 결제, 선적, 통관 등의 복잡한 서류 절차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국내 물류는 대금 결제 방법이라든가 선적이나 통관 등의 작업은 필요가 없죠. 대금 결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활하게 하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국제 물류에 가게 되면 신용장, 추심, 송금 방식이라는 등등 다양한 결제 방식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선적을 할 때도 선화증권이라든가 보험증권, 환어음 이런 기타 등등의 서류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통관을 할 때도 통관 검역을 거친다든가 또한 통관상에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차이점, 역시 복잡한 서류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거 맞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 3번,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는 일반적으로 운송 비용이 높다. 당연히 국내 물류 같은 경우는 지역적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국제 물류는 일반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또한 운송 기간이 길고요. 또한 운송 수단을 활용하는 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송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요. 또한 운임 같은 경우도 해운이나 아니면 항공운송을 이용할 때도 외국의 화폐로, 외국의 통화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위험까지 이제 부담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 물류는 일반적으로 국내 물류보다 운송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는 운송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적다. 자, 이게 틀린 답이 되겠죠. 국내 물류에 비해서 국제 물류는 다양한 운송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보낸 물건이 단순하게 해상으로만 가거나 단순하게 철도로만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대부분 수출 물건들, 수입 물건들이 해상 운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그 해상 운송, 배에서 내려서 공로 운송을 한다든가 철도 운송을 하는 경우, 즉 환적이라는 실어서 넣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운송 과정 중에 화물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물류보다는 국제 물류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해적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현재는 많이 사라졌지만 소말리아 해적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근처에 있는 말라카 해협 같은 곳에는 실제로 해적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화물에 대한 위험이 증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4번이 옳지 않은 게 되고요. 5번에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의 리드 타임이 길다. 그렇죠? 국내 물류는 물건을 가져오는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가 혹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는 시간이 국내 물류는 국제 물류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겠죠. 하지만 국제 물류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있는 지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자를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리드 타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 뭐가 있냐? 국제 물류는 국내 물류와 다르게 각국의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운송 비용이 높고 운송 시간이 길며 복잡한 서류 절차가 요구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의하실 거는 국제 물류는 운송 구간이 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송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의 화물의 손상, 도난 등의 위험과 운송 수단 자체의 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는 항상 비교를 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국제 물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트를 따로 해놓으시고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는 괄호에 해당하는 물류 보안 제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땡은 세계적인 물류 보안 강화 조치로 인한 무역 원활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국 세관이 수출업자, 수입업자, 제조업자, 관세사, 운송사, 창고업자,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중요한 단어죠. 이게 우수업체로 공인해 줌으로써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 답을 먼저 볼게요. 일단 답은 AEO 5번입니다. 자, AEO 제도라는 게 뭐냐? 세계 관세 기구에서 처음에 시행한 것으로요. 우리나라 이제 관세협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 그래서 우수 기업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관을 통관할 때 그리고 이제 전체 세관 업무를 빠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AEO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등등등 이런 대상으로 적정성의 여부를 검사해서 각 기업이나 당사자들에게 이런 제도를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거래를 할 때 우리는 조금 빠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물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물류 보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제조업자, 관세사, 운송사, 창고업자, 하역업자 등 전부 다 개별적 기업이 있겠죠. 이 기업들이 물류 보안에 대한 노력을 하니까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류 보안을 잘 지키는 만큼 우리가 우수업체로 인증을 해주겠다. 그리고 거래할 때, 세관 통과할 때 서류 간소화 시켜주고 그 과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한 게 바로 AEO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제도를 가지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3번에 있는 CTPAT 제도입니다.
자, 이 제도는 뭐냐면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이라 그래서 대테러 방지 민관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물류 보안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AEO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우수 업체로 공인해 줌으로써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민관에 다 협력해서 이제 테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에 3번이 정답으로 되려면 테러와 관련된 얘기들이 등장을 했겠죠. 자, 그럼 1번의 내용은 무엇이냐? ISPS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라 그래서 자, 세계 선박, 쉽이죠. 선박과 and port, 항만입니다. 선박과 항만 시설에 대한 시큐리티 코드, 보호 체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SPS 같은 경우도 역시 만약에 답이 되려면 선박과 항만 시설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CSI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CSI랑 스펠링은 같은데요. 뜻이 다릅니다. CSI는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라고 부르죠. 그래서 컨테이너 보안 협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이 각 나라의 수출국으로 가서 그 물건을 확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으로 들어올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에다가 미국 사람들, 세관원들을 배치해서 그 물건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물건을 미국으로 들여놓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 물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가중이 되면서 이런 보안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부산항만에 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ISO 28000입니다. 자, ISO라고 하면 여러분들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에서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국제적으로 표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ISO 9001 하면은 일반 생산품에 대한 표준 인증인데 ISO 28000이라고 하면 물류 보안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ISO가 정답이 되려면 이 약자에 대한 국제 표준 기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물류 보안에 대한 표준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식의 내용이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1, 2, 3, 4, 5번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으셔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가능한 당연히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물 운송론이나 이런 데서 봤던 물류 보안의 체계들 역시 다 기억을 하셔야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국제물류에 나오는 내용들도 당연히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EO 5번째 5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갈 클레임의 해결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땡은 분쟁의 자치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중재 절차에 의한 판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합의하에 자, 문제의 답이 나왔네요. 조정인을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정답은 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친절하게 나와준다면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자, 문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치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중재 절차에 의한 판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식은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 알선, 조정이 안 되면 중재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알려줬죠. 중재 절차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 그럼 중재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면 정답은 조정이 될 건데 그 밑에 또 써줬죠. 조정인을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 서로 거래를 하던 도중에 양 당사자는 클레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내가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서로 약속한 계약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보통 상사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화해인데요. 양 당사자가 대화로 푸는 겁니다. 너가 이거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줘라 라고 했을 때 알겠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대화로 쉽게 풀어낼 수 있죠. 근데 화해가 안 된다면 알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3자를 개입시켜서 알선안을 받은 다음에 그 알선안을 듣고 A가 B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라. 근데 B가 나는 내가 왜 배상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되면 합의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럼 역시 알선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조정이에요. 조정에 올라오면 역시 제3자가 조정인이 되어서 조정안을 줍니다. A가 역시 B에게 얼마를 보상해라. B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그 조정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A가 B에게 어떻게 하시오라고 하는 조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B가 나는 싫다라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게 중재입니다. 중재에 갔을 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이 중재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그 내용을 법적으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B에게 어떻게 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B와 A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재안에 따라서 바로 법적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재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로 심리가 이루어져서 단심제라고 하고요. 소송 같은 경우는 1심, 2심, 3심까지 가는 3심제를 하고 있는데 중재는 단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빨리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무역 계약을 할 당시에 국제물류 거래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는 상사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라는 합의가 미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재안이 나왔을 때는 양 당사자가 모두 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소송으로 갑니다. 자, 화해, 알선, 조정, 중재와 소송은 다른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소송을 가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송은 1심, 2심, 3심, 심리가 3번이 열립니다. 그래서 3심제라고 하고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3심까지 갔을 때 최종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상사 분쟁에서는 보통 중재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소송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법적인 내용을 모르거나 할 때는 보통 소송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되든 간에 클레임을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소송, 중재, 조정, 화해, 청구권의 포기 등등이 있다. 그래서 클레임의 해결 방법, 문제 나왔을 때 각각의 클레임의 해결 방법이 어떤 건지 제3자가 개입을 하는지 어느 순간부터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요소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단계로 이어지는 상사 분쟁의 클레임 해결 절차와 각 클레임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암기를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하실 거 중재제도와 소송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중재는 단심제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소송은 3심제로서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클레임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신용장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무역계약에서 선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할 때 너의 물건을 언제까지 선적해라 혹은 내가 언제까지 선적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계약만 해놓고 실제 선적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실제로 판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이죠. 양 당사자가 서로 규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쉬먼트, 선적을 해라 라고 하는데 자, 그런 선적 조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자, on or about이라는 거는요. 그 해당 일자로부터 앞, 뒤 5일씩 선적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on or about May 10, 2019 이라 그래서 자, 2019년 5월 10일 on or about 그쯤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1번에 보시면 2019년 5월 4일에서 5월 15일까지 기간의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5월 10일이니까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선적을 완료해야 조건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실 거는 on or about 이라는 표현이 날짜 앞에 특히 선적 기간에 표시가 된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5일 동안 선적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총 기간은 5일부터 15일까지 총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선적을 완료해라. 1번 같은 경우는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죠. 자, 2번에 shipment, until이라고 나와 있네요. until. 자, 날짜는 똑같이 2019년 5월 10일인데 자, unti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until은 뭐뭐까지죠. 근데 until이라는 단어는 해당 일자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선적을 2019년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 날짜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할 때 신용장 통일규칙, 그래서 현재까지는 UCP 600 버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until이란 단어는 5월 10일까지, May 10까지 완료해야 한다. 5월 10일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3번에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shipment 선적은 before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라는 단어가 나오면 5월 10일을 포함하지 않고 5월 9일 날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선적 기간을 표시하는 용어로 until, till, from 같은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요. 그 선적 일자를 포함하고 before나 after 같은 경우는 해당 일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4번에 선적 시기와 관련하여 immediately, promptly, as soon as possible 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면 이런 용어는 무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대한 빨리 해달라. 최대한 서둘러라.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실제 선적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겠죠. 뭐 즉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선적 시기를 앞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에 그냥 도의적인 표현으로 쓸 뿐이지 이 자체가 어떤 계약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냐? 원래 선적해야 하는 기관은 다 기간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5번에 partial shipments are prohibi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hibited 하면은 금지된 이란 뜻이고요. partial, part 하면 부분이죠. 그래서 부분 선적, 그래서 분할 선적이라고 부릅니다. partial shipment. 자, 근데 are prohibi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선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 신용장 거래에서는요. 분할 선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분할 선적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게 되겠죠. 분할 선적이라는 거 우리가 말만 딱 들었을 때 분할해서 선적한다. 말 그대로 나눠서 선적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2019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자, 5월 10일까지 선적을 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10개의 화물을 선적을 해야 합니다. 근데 5월 5일 날 5개, 5월 8일 날 2개, 5월 10일 날 3개 하면 총 10개가 되겠죠? 분할해서 선적을 했어요. 그래도 선적 기간은 지켜졌죠. 5월 10일까지 내가 실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할 선적이 된 걸로 봅니다. 근데 분할 선적은 실제적으로 선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선적 기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할 선적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분할 선적과 유사한 단어로서 할부 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할부 선적. 여러분들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했을 때도 할부를 하죠. 그래서 매달 정해진 기간에 지급을 하는 건데 역시 선적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할부 계약을 맺고 할부 선적 계약을 맺고 특정 기간마다 주로 달 단위라든가 3달 단위라든가 6달 단위라든가 이런 계약을 정해서 그 단위별로 할부 선적을 하게 되죠. 근데 할부 선적은 선적 기간이 매우 길고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부 선적 자체는 금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 신용장에서는 분할 선적이 허용이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5번에 partial shipments are prohibited라 그래서 분할 선적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놨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에 적혀 있느냐? 신용장 통일규칙인 UCP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플러스 선적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until, till,
to, from 등의 용어는 해당 일자를 포함한다. 자, 선적 기간을 정하기 위해 사용된 before와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라고 신용장 통일 규칙, 신용장의 조문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on or about은 해당 일자의 앞뒤 5일. 그래서 해당 일자를 포함한 앞뒤 5일이기 때문에 총 11일간을 포함하게 되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from이라는 단어는 만기를 정하기 위해서, 자, 선적이 아니라 계약의 만기를 정하거나 이럴 때는 해당 일자를 제외하도록 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실제 나는 선적만 보고 from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문제에서 만기가 나오게 되면 from은 당연히 포함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만기를 위해서 사용됐을 때는 from은 해당 일자를 제외하게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국제물류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비전공자분들이 내용을 익히시기에 조금은 어려워요. 처음에는 접근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들 전체가 사실 어떤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별나라 내용이 아니라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다만 영어라는 특성,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신용장이나 추심 같은 경우, 그리고 다양한 결제 방식과 운송수단의 활용 방법 등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역시 이 과목도 공부만 하신다면 점수를 따기에는 굉장히 좋은 과목이 될 겁니다. 역시 무역학의 기초 내용이고 각 단원별로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다른 여타 무역 자격증 시험과는 다르게 상당히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포인트만 잘 알면 답을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역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잘 하시면 국제물류론도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네 문제 정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국제물류론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